오프닝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경제, 가계부채의 그림자.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높은 물가, 불안정한 고용시장, 그리고 무엇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가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대출 중심 지원 정책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일반 가계의 빚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도 가계대출은 41.6조 원 증가하며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과거의 정책을 되짚어보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2. 과거의 그림자, 국민행복기금의 명과 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이 탄생했습니다. 당시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고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려주는 파격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또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 내외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도 함께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은 만능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빚을 탕감받기 위해 일부러 연체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했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경제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반복되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3. 팬데믹이 낳은 또 다른 위기, 새출발 기금.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긴급 대출을 지원했지만 이 또한 또 다른 부채에 덫이 되었습니다. 결국 2022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 기금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빚을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무담보 5억까지 원금 감면과 금리 인하,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부실 차주 90일 이상 연체뿐만 아니라 부실 우려, 차주 연체 위험이 큰 차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선제적인 채무 조정을 시도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새출발 기금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도덕적 해이 논란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2024년 끝나지 않는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 2024년 현재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가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41.6조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57.1조 원 증가하며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부채의 총량이 아니라 부채의 질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소득층이 전체 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괜찮다는 분석도 있지만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는 가계부채가 생존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이는 다시 내수시장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제조업 중심 경제의 불안정성, 경직된 노동시장 등 내부적인 약점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과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등 외부적인 요인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5. 나아가야 할 방향 미시적이고 정교한 정책 설계. 더 이상 과거에 반복된 대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계부채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채무자를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빚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황과 상환 능력에 따라 정책을 달리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실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는 상환 유예나 이자, 감면 등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지원을, 도박이나 무분별한 투자로 빚을 진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햇살론 15, 햇살론뱅크 등 다양한 정책, 상품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둘째, 복지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일할 능력이 없는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단순히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부채 탕감 후에도 반복적으로 빚의 굴레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위한 근본적인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여 사회 안전망 안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셋째,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구조를 혁신해야 합니다. 모든 부채 문제는 결국 소득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 구조 개혁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6. 클로징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가계부채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보다 정교하고 미시적인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 비로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